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 연휴 이 기간을 깨고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주유소 1, 2부 오늘 생방송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이 연휴가 너무 길었어가지고 또 녹화 방송이 나오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늘 목요일 팀과 함께 생방송 지금 진행 중인 거 맞고요. 저희는 추석 연휴 동안 긴 연휴 기간을 보냈지만 휴장 기간이 길었지만 글로벌 증시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오늘 그 이슈의 파동, 여파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는 추석 연휴 이후에 장을 준비해야겠죠.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분석하면 좋고 종목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오늘 목요일 팀과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주유소 1, 2, 3부 여러분들을 위한 소통 창구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랜 연휴 기간을 이제 끝내고 다시 돌아온 우리 목요일 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지원 전문가님과 허반석 위원님 인사드릴게요.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든든한 목요일 팀과 다시 돌아왔는데 두 분 다 연휴가 끝난 게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신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을까요? 네, 연휴가 끝났는데 하필이면 목요일이었습니다. 하필이면이라니요, 전문가님. 옆에 자랑스럽게 지금 배지도 달고 있으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마구 하시다니 네, 제가 조금 상처네요. PD님께도 오늘이 목요일이 맞냐고 오늘 방송이 있느냐고 재차 묻고 또 물어서 네. 열심히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연휴 기간 동안 이게 우리나라는 장이 멈춰 있었지만 휴장이었지만 글로벌 증시는 계속해서 이슈들이 나왔기 때문에 목요일 팀이 이제 연휴를 끝내고 생방송 이제 처음 하게 된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필이면이라뇨. 네, 저도 하필이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법이 맞진 않지만 일단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이주환 전문가님은 연휴 때 좀 푹 쉬셨나요? 어떠셨나요? 네, 푹 쉬었고요. 글로벌 증시가 좀 안 좋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우리 시장에 장기간 영향을 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무시하고 푹 쉬었습니다. 무시하고 나는 푹 쉬었다. 아니 두 분 방송 화면 지금 보니까 푹 쉬신 것 같아서 저도 약간 살짝 옆으로 퍼진 것 같은데 카메라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데 연휴가 끝난 것도 믿기지 않고 살이 찐 것도 믿기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 장은 열렸고 목요일 장 마감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추석 연휴의 시장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증시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부터 풀어보면 좋을지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키워드로 정리해보죠. 네, 오랜만에 돌아온 주식 뇌구조입니다. 옆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만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FOMC 그리고 농사짓는 마음으로 헝다, 테이퍼링, 마지막은 항공주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휴장이었지만 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최근에 쏟아진 기사들을 보니까 이 그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중국 시장이 또 난리였죠. 헝다 중국 국내 증시가 이제 중국 헝다 그룹의 채무 상환 불이행 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던데 채무 불이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건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파산 직전이라는 건지 이게 왜 우리 증시에 영향인 건지 좀 궁금한데 이 이야기 허반석 위원님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헝다그룹이 이제 채무불이행, 말 그대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다다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결국엔 코인 시장과 부동산 시장 그리고 중국 정부의 개입 여부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300조 이상의 채무불이행 규모가 나오게 된다면 결국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깊은 모습이었습니다. 헝다그룹 이슈가 다행스럽게도 국내 추석 연휴 기간과 맞물리면서 시작부터 끝 마무리까지가 아직 모든 불씨가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FOMC 회의를 통해서 미 증시가 반등에 나서 주었고 오늘 증시에서도 홍콩 지수가 상승 그리고 중국 증시도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
속에서 국내 증시가 개장을 할 때에 이러한 요소들이 같이 이어짐에 따라서 일부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에도 노란톡방에서도 일종의 조상님 찬스가 이번에는 통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조상님 찬스요. 네, 연휴 기간 동안에 블랙록이나 뭐 HSBC, UBS 등 외국의 증권사들이 헝다그룹의 채권들을 매수하고 있다. 결국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노린 채권 매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공유를 해드렸고요. 오늘 중국인민은행에서 20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헝다그룹의 자회사인 헝다 부동산에서도 채무 상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든 불씨가 다 사그라든 것은 아니지만 파월 의장도 이야기를 했듯이 중국 내부, 중국 개별 이슈로 헝다그룹의 문제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파산이라는 가장 부정적인 쪽보다는 일부 이벤트가 해소되는 긍정적인 해결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으로 헝다그룹 이슈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채무불이행, 헝다그룹 이슈가 과연 우리나라의 장중에 그리고 평소 추석 연휴가 아닌 거래일에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조금 상상하기도 조금 어려운 그리고 괜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이야기처럼 국내 증시의 그 연약한 수급 속에서 오히려 큰 깊은 조정을 한 차례 더 겪지 않았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네. 다시 한번 생각하기로는 참 조상님 찬스가 이번엔 통했다. 라고 헝다그룹 이슈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허반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런 글로벌 중국판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심리전이잖아요, 증시는. 그래서 국내 증시도 분명히 악영향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추석 연휴가 딱 끼어서 우리는 그걸 좀 덜 여파를 받지 않았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우리 이지환 전문가님은 이 이슈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연휴 기간 동안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불안감이 많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은 현실과 거의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좀 더 냉정하게 현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증시는 항상 이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올 때 크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를 들어서 예측을 하고 있다면 항상 그 반응은 다르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 예로 가장 많이 예를 드리는 게 우리가 걸프전 때 1차 때는 느닷없이 전쟁이 걸프전에 발생하면서 우리 시장이 하한가를 갔었습니다. 근데 2차 걸프전 때는 누구나 다 그때 전쟁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2차 걸프전이 발생하는 날 우리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를 놓고 미리 알고 있었을 때는 상승을 하고 미리 몰랐을 때는 시장 전체가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이게 증시에 반영되는 이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인지하지 못했던 크기의 좌우가 되는데 헝다그룹은 작년부터 1년 넘게 2020년도부터 부도 1순위로 중국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느닷없이 나타난 게 아니고 이미 2020년도부터 파산 가능성이 큰 그룹, 그러니까 기업 1위로 선정이 돼서 1년 넘게 지금 계속해서 중국의 관리를 받아왔고 그동안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의 규제관리 리스크를 내뱉으면서 270개가 넘는 기업이 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기업이 1년 동안 한 270개 정도가 파산을 했는데 헝다그룹은 이 파산 과정에서 중국이 등급을 매겨서 관리했던 그러니까 세 등급으로 아주 안 좋은 경우, 좀 안 좋은 경우, 그러니까 괜찮은 경우 이렇게 세 그룹으로 관리를 할 때 아주 안 좋은 그룹의 1번 타겟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1년 이상 지금 세상의 이목을 계속해서 받아왔다는 얘기고 이런 그룹이 1년 동안 계속해서 위험하다라고 한 상태에서 파산을 한다고 하면 그 영향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경우에 어느 날 느닷없이 헝다그룹이 채무 불이행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시장의 파급효과가 크겠지만 1년 전부터 이 그룹은 파산할 것이다. 그 시기가 언제냐를 놓고 이렇게 계속 해왔다라면 그 파급 효과는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분명히 호재는 아니고 악재고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단기간 조정을 받겠지만 그 영향력이 장기로 가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2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는 뭐 그 뭐랄까요? 이제 기사에서 이야기가 처음 터져서 헝다그룹에 대해서 들어보셨던 분들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또 파산을 할 위험이 있다라고 받아들여서 이게 굉장히 큰 악재인가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 만한 악재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여기와 더불어서 뭐 국내 증시의 영향과 관련된 부분은 2부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2부 튼튼 주식 이지환 전문가님과 끝까지 강의까지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조상님 찬스로 요 헝다그룹과 관련된 이슈는 살짝 비껴 나갔지만 연휴 기간 동안 또 있었던 일이 있었죠. FOMC 회의가 현재 시각으로 22일에 또 발표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FOMC 그리고 테이퍼링은 아차차 어떻게 지나가고 있더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하는 그런 계기로 삼기도 했습니다만 11월에 테이퍼링을 좀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을 좀 방점을 찍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어떨까요, 허반석 의원님? 네, FOMC 회의도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고 실제 결론도 그렇게 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4년도 점도표가 처음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FOMC 이전, 연휴 이전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해본다면 22년도 첫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6월 FOMC 회의에서는 7명이었지만 금번 FOMC 회의에서는 22년도 첫 금리 인상을 9명 연준위원, 18명의 연준위원 중에 9명이 결국 2022년도 첫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6월 회의 때는 23년도 기준금리 인상을 점치는 점도표상으로는 한 번도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됐는데 지금은 2번 정도 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이 점차 조금 당겨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살펴보자면 결국 테이퍼링을 언제 시작할 거냐? 연내 시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9월이냐, 11월이냐, 12월이냐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의 입을 유심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메이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쿠드라는 단어도 쓰기는 했지만 네. 페드의 용어로서 순이라는 것을 본다면 결국 넥스트라고 이해를 해보시는 게 페드의 용어를 지금까지 쭉 꾸준히 추적을 해본다면 순은 바로 다음 넥스트를 의미했던 적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10월은 FOMC 회의가 없고요. 11월 초 FOMC가 있는데 11월 초에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을 공표를 하고 연내 시행이라고 했으니까 11월 공표와 시행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요. 12월 차츰차츰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결국 이 테이퍼링에 대한 공표를 11월 FOMC 회의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FOMC 회의에서는 이제 22년도 금리 인상이 1회, 23년도는 2회였지만 3회로 올라가고요. 24년도 3회 금리 인상까지 한다면 23년도까지는 총 6번의 금리 인상을 점쳐볼 수 있고 그러면 1.5%에서 1.75%까지 금리 인상을 총 6번에 걸쳐서 할 수 있다라는 계획을 점도표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은 경기 회복에 따라서 우리가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당연한 수순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이퍼링은 3월 이전부터 우리 주변에서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옐런 재무장관과 파월 의장이 한다 안 한다, 해도 된다 안 한다, 좀 늦추자 안 늦추자라는 그 시속 게임을 굉장히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지 않았나. 결국엔 이제는 테이퍼링을 해도 테이퍼링 발작이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라는 시장이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당연한 수순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테이퍼링이 이제 그렇게 무섭다라고 느끼기에는 네. 많은 것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이제 메이순이라는 이야기를 파월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헝다그룹 이슈와 테이퍼링 FOMC 회의 그 이전부터 고용지표까지 월 초부터 이제
추석 연휴 이후 FOMC 회의 결과까지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중간중간 나타날 수 있지만 9월 매 주마다 있었던 이벤트들이 일정 부분 마무리가 되었고 다행스럽게도 헝다그룹 이슈도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미 증시가 반등하고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도 반등해 줌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는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개장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일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 모습이다. 사실 1년 내내 거의 그 이상으로 FOMC 그리고 테이퍼링 이 이슈는 계속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메이 순 곧 한다고 하는 건 다음 스텝 정도에는 진짜로 하겠구나. 연내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좀 준비를 하시고 시장 대응을 하시기에 그러니까 시장이 큰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무난하게 하반기가 지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도 우리 허반석 위원님의 분석대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이지원 전문가님은 코멘트 남기실 것 있으실까요? 시장이 이제 그동안 굉장히 많은 그 워닝을 받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충격이 이제 상당히 제한적이고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라는 부분이고 네. 어차피 이제 연내 실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이 이제 10월달 다 됐고 11월이든 12월이든 그런 시기가 이제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방식의 문제인데 사실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굉장히 유화적으로 발언을 하지만 내용은 상당히 이제 급진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시장이 아직도 괜찮다라는 반응으로 많이 받아들이는데 결국 이제 시기의 문제보다는 그 테이퍼링의 방식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한 8개월 이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뒤집었죠. 이제 이번 발언은 6개월 이내에 끝내겠다는 발언이 나왔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내년 한 12월에 실행하면 올해 12월에 실행하면 내년 한 5월 정도면 이미 테이퍼링이 끝나게 되고 한 6개월 정도 휴직을 가지면 이제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내년 연말에는 금리 인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의 반응보다는 최소한 6개월 정도 빨라졌다는 거고 네. 테이퍼링 방식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시장이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이미 계속해서 받아들였던 부분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제 시장이 받는 충격은 이미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고 그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2부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방법론적인 부분은 2부 강의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다. 역시 예고왕답습니다. 2부를 꼭 봐야 될 이유를 지금 떡밥을 계속해서 1부에서 던져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1부에서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2부에 할 내용이 없어가지고 저도 상당히 고통스러운데. 네. 왜냐면 우리 이지원 전문가님은 지금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을 하셔야 돼가지고.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이 2부 방송을 위해서 네. 필요한 부분만 좀 남겨서 핵심을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왜 이지원 전문가님은 1부에서 이야기를 안 해주시는 거야 하고 답답하신 분들이 있으실까 봐 2부에 좀 더 자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끝까지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FOMC와 테이퍼링 이슈까지 좀 짚어본 이유가 그러니까 진짜 연내에 테이퍼링 하겠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많이 코로나 이전만큼이나 좀 회복이 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풀었던 돈을 좀 수거를 하겠다는 의미니까. 뭐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좀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사흘간의 휴장 기간 동안에 글로벌 이슈가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좀 들어와 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석 연휴 이후에 우리 시장을 볼 때 외국인들이 산 부분을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 뭐 금일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부분은 일시적인 건지 이게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허반석 위원님은 오늘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부터도 그렇고 이전부터도 이재한 위원님께서도 외국인 수급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랬죠. 그리고 주의 깊게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뭐 추세가 바뀌었다라거나 뭔가 새롭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외국인 수급은 조정 시마다 매집해 오고 있거나 아니면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도 추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와 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오늘 방송에서는 조상님 찬스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텐데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여기서 만약 우리나라에 대한 셀링이 좀 더 강하게 나왔다면 외국인 수급도 여지없이 더 나왔을 그렇죠. 텐데 오늘 선물 시장을 본다면 등락이 굉장히 컸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오가면서 있었지만 결국에는 순 매수와 매도를 오르내리다가 약 매도로 조금 마감을 했는데 여기서 강한 매도가 아니라 약 매도로 좀 마감을 해주었다는 게 그나마 좋고요.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 모두 다 다행스럽게도 플러스 순 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특별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더 강하게 장중 내내 지속적으로 순 매수를 확대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시장의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를 보면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하는데 뭐 조상님 찬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내 계좌는 거기에 못 따라가는 것 같았다라는 분위기가 나온다면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들의 수급도 꼭 체크를 하셔서 내 종목은 연기금이나 사모펀드나 금융투자에 강한 매수가 지속되고 있는가 혹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되고 있는가 결국엔 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이 종목, 기업을 누군가 주가를 이어가고 있는가,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꼭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이냐, 기관이냐, 어느 쪽에서든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주포가 어디냐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셔야 네. 조정 장세에서도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 대비 어마어마하게 2배 이상, 5배까지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내 종목은 주포가 누구냐, 내 종목은 추세를 누가 만들어가고 있느냐, 그 추세가 지금 살아있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장에서 네. 고점, 지수가 고점이고 종목이 고점일 때는 악재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헝다그룹 이슈나 여러 가지 악재를 우리는 쉬어감을 통해서 비껴갔다, 네. 피해갔다. 이 부분이 굉장히 다행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줄곧 농사 짓는 마음으로 9월 그리고 남은 하반기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네. 주식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주식을 매수를 하셨는데 당장의 주식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팔고 다른 종목을 산다. 거기에서 내가 과연 얼마만큼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처럼 순환매가 빠를 때에 오히려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된다. 지수 고점과 종목별 차트상 고점은 악재에 민감하다. 그리고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썰물처럼 매수세가 빠져나갈 때에는 더할 나위 없이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장세는 오히려 심고 가꾸고 기다렸다가 시간이 지나야 거둘 것도 더 풍성해지고 많아진다. 이 이야기를 조금 투자에도 꼭 적용을 하셔서 무르익기를 기다려야 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이제 막 심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내가 씨앗을 뿌리고 심었다라는 마음으로 무르익기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정 깊게 받았습니다. 2차 전지 섹터도 LG화학, 화재로 인해서 굉장한 깊은 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LG화학이 GM그룹에서 뭔가 새로운 제조 방식을 통해서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라는 공급을 받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뉴스가 출고됨으로 인해서 7%, 8% 이상의 큰 상승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이 조정이 기회가 되는 종목들이 꼭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네이버와 카카오 연일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섹터에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디가 주도 섹터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눈에 띄지는 않지만 분명히 외국인이면 외국인, 기관이면 기관, 주도 추세를 만들어가는 수급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보유 종목에서도 면면을 좀 살펴보셔서 네. 현금 확보에 대한 이야기를 연휴 전 그리고 연휴 전전주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휴 이전에 저가에서 분할 매수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주유소 포트폴리오를 일부러라도 현금화하면서 현금 비중을 늘리시는 게 어떨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저가 매수가 일부 마무리 수순으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상승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것보다 모멘텀 체크리스트 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에 적합한 종목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더 주가가 뛰기 전에 저가 매수를 통해서 농사 짓는 마음으로 잘 심어 놓으신다면 남은 하반기 상승장을 좀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상승장에서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포트폴리오가 철저하게 관리만 되어 있다면 추석 덕담을 곁들여서 그런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앞으로 꽃길만 있지 않을까 덕담을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 이번 달 캐치프라이즈가 농사 짓는 마음으로였죠. 사실 농사를 짓는다는 건 사실은 제가 무씨앗을 심었는데 배추로 바꾸고 싶다라고 해서 씨앗을 다 걷어내고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 이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짝 해주신 것 같은데 연휴 전에서부터 공략 가능한 종목들에 대해서 분할 매수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 현금화 전략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마치 농사 짓는 것과 같은 과정이다. 강조를 계속해 주셨습니다.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저희가 열어두고 있는데요. 문자샵 0082번으로 허반석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꾸준히 끌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다운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도움 말씀 받을 수 있다는 말씀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치프라이즈 농사 짓는 마음으로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투자라는 게 쉬우면 아무나 다 했겠죠. 그래서 더 어려운데 혼자서 이 길 걷지 마시고 위원님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마지막 키워드로 또 준비했던 게 항공주입니다. 여기 이제 제작진 키워드인데 테이퍼링 이슈와도 그렇고요. 지금 시장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라는 키워드를 많이 쓰던데 사실 대체어가 있죠. 단계적인 일상 회복 이렇게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단계적으로라도 일상이 회복이 되면 여행도 가고 소비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되면서 여행 이제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늘 좀 고조되면서 항공주 올랐던 것 같습니다. 소비주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궁금한데 이주환 전문가님 오늘 항공주 심상치 않았잖아요. 저희 여행 갈 수 있을까요? 여행은 지금 못 갈 것 같고요. 네. 사이판은 가실 수 있습니다. 사이판, 네. 이제, 뉴스가 나왔지만 이제 일부 국가에서 협약을 맺은 국가들끼리만 이제 일부 그게 노선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항공주가 왜 이렇게 강하냐라는 부분은 물론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위드 코로나라는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고 특히 이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치료제가 이제 빠르면 이번 달 하순 아니면 다음 달 정도에 긴급 승인을 받으면 결국은 이제 가장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여행이나 항공이나 일부 소비재들과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가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쉬었을 때 미국의 여행 제한 조치가 일부 이제 해제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아마 빠르면 이제 이번 달에는 일부 국가에 대해서 백신을 접종하면 여행을 승인하겠다라는 부분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제 여행과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혜택을 좀 받고 있는데 항공주는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한 혜택도 물론 받습니다. 근데 그 부분만 가지고 외국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1개월 동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한 480만 주, 기관들이 한 740만 주, 거의 최근 1개월 동안 시장이 좀 어려웠다라고 보면 거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쓸어 담았다라는 표현을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무식하게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 뭐 이 부분이 위드 코로나 분명히 관련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부분도 있고 하나는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제 시장에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좀 전에 그 허반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장의 영향이 아니라 개별 종목의 영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개별 종목의 영향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기관이나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죠. 그러니까 3분기 이후에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부분인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LCC들과는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항공 화물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대한항공이 1, 2분기 실적에서도 이 항공 화물의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코로나19 영향을 받아서 안 좋을 거라던 부분이 이 항공 화물과 연관된 부분에서 상당히 수혜를 받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선박을 활용한
화물 운송은 거의 포화 상태에 와 있고 지금 코리아 패싱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 물량들만으로도 지금 선박 운송은 딸리기 때문에 이 항공 운항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대한항공 쪽으로 특히 더 많이 몰리고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 이후 노선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중복 노선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비행기들이 역시 화물화될 수 있다는 관점을 좀 본다면 아마 이 화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대한항공이 앞으로 계속해서 특화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이런 흐름은 우리가 이제 LCC들과 단순하게 위드 코로나 혜택을 받는 LCC들과는 좀 차별화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항공주에 대한 접근은 대한항공 쪽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아 보이고 네. 이 경기 민감주에 대한 혜택과 함께 항공 화물에 대한 수혜까지 같이 본다면 외국인들과 기간에 왜 이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쓸어 담느냐라는 부분이 그 두 가지로서 해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항공 관련된 부분은 물론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LCC도 혜택을 받겠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항공 화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대한항공 쪽으로 좀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물료 관련돼서 또 그렇고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도 그렇고 항공주 그리고 수급도 좋았던 점은 우리 이주환 전문가님의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부분이네요. 관련돼서는 대한항공 같은 종목이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소비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허반석 위원님은 눈에 띄는 곳이 있었을까요? 오늘 항공주 포함해서? 네, 항공주는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항공 운임에 대한 부분들 특화가 있어야 수익성에 있어서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배출과 영업이익이 지속된다면 추세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항공 운임의 수혜가 있는 대형 기종을 보유한 대한항공 중심으로 보시는 게 당연 옳다라는 부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CC라고 얘기를 하는 저가 항공이죠. 그리고 대부분 국내 노선과 짧은 아시아 주요국 노선들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까지도 적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적자로 기울고 있다. 흑자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대부분의 리포트와 시장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 항공사는 그래도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LCC 중심으로는 반짝 이 이슈에 의해서 상승을 했다가 다시 그 추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내려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수익이죠. 영업이익이 얼마나 뒷받침이 되어주느냐, 순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얼마만큼 뒷받침되어 주느냐, 혹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기업들이 있다면 당연히 지금부터 야금야금 매수를 해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4분기도 적자에 대한 부분들은 면치 어려울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아직까지는 대형 기종을 보유한 화물 운송 운임이 확실하게 뒷받침돼주는 그런 기업을 보시고 아직까지 LCC는 조금 4분기 적자가 기정사실화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셔서 고가의 매수를 고점의 매수를 하시는 것을 다분히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공주 안에서도 조심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혹시나 내가 관심을 가진 항공주가 이런 이슈와 엮여있진 않은지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항공주가 오늘 또 들썩들썩하길래 사이판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서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야기 좀 들어보니까요. 네, 현실로 빨리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주식 뇌구조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다음으로 하반기 투자 전략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다가오는 4분기 어떻게 좀 알차게 보내야 될지 우리 목요일팀 위원님들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허반석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볼까 봐요. 이제 4분기가 다가오잖아요, 위원님. 4분기는 뭐 추워진다 하면 또 금방 지나가는 계절인지라 앞으로 어떻게 좀 전략을 짜가면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철저히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해 오셨다라고 한다면 너무 매수 매도를 자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저가 매수 구간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요. 중간중간에 조정들을 얼추 많이 거친 최근의 장세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박스피라고 해서 박스권 장세가 지금 거의 1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언제쯤 탈피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언제 탈피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약 3,100선,
3,090포인트 수준에서 일부 조정과 반등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단기 고점인 3,300포인트까지도 일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박스권 안에서 많이 오른 종목은 조정을 받더라도 지수의 우상향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선별을 해 놓으셔야 하는데 지수의 우상향에서 동반적으로 종목들까지도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은 결국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 초로 돌아가서 제가 호텔신라를 말씀드릴 때 동일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턴 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을 보시고 너무 턴 어라운드가 늦게 되는 업종들이 있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카지노 업종을 연초에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외국인 중심의 카지노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굉장히 적자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단계적으로 모든 것들을 조금 해소해 나가고 그리고 임차료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해소가 되면서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1분기부터 나옴으로 인해서 그 시점에는 턴어라운드 수혜가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호텔신라였습니다. 이처럼 지금부터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업들 3분기, 늦어도 4분기, 올해에 대한 성적을 열었을 때에 내년 1분기 또는 감사보고서 나올 즈음에 4분기부터 돌아섰구나라는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들을 지금부터 찾아보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을 맞은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 연휴 이전에 일부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금화에 대한 이야기를 9월 초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현금화 이후에 조정과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나왔을 때에 고용지표가 나왔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동성과 조정들이 나왔을 때에는 저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말씀을 드려왔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또다시 조상님 찬스로 인해서 첫 거래일 개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저가 매수를 해놓은 종목들이 잘 무르익기를 기다려야 되는 때지 지금 내가 뭔가 사고 팔고를 열심히 할 때는 사실 이전에 준비를 다 해놓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굳이 뭔가를 사거나 지금은 뭔가 내가 설 익은 것을 수익 실현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그런 지수 상황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요. 내가 가진 종목들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해놓았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오를 때를 기다리는 게 오히려 내 계좌에도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두 번째는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이죠. 그중에서도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전망이 되는 기업들이 있으면 더 유심히 살펴보는 그러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멘텀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가시적 모멘텀, 가시적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굳이 뉴스를 찾아보거나 리포트를 더 찾고 찾아서 또는 IR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해서 읍소하듯이 이 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찾지 않아도 툭 쳤을 때 이 기업은 수소야, 이 기업은 뭐야, 이 기업은 포스트 코로나야, 이 기업은 앞으로 미국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수혜가 있을 거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기업이 강하게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분야가 한 가지 정도는 혹은 사업 포트폴리오 매출 비중상 30, 30, 30으로 다변화되어 있는 기업들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그러한 기업들에 있어서 저가 매수를 잘 일구어 놓을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9월을 괜히 농사 짓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처음으로 하는 것이 파종입니다. 씨앗을 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씨앗이 얼마만큼 무럭무럭 자랄 것인가 기다림의 때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수상 3,150을 넘지 않고 있는 때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할 종목들을 잘 찾아서
앞으로 남은 9월 동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래 먹거리가 될 만한 기업들과 종목을 찾는 것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공주 분석 이야기를 들으시고 댓글에서 이런 종목은 어떤가요? 하고 여쭤보고 계신데 위원님들 노란 톡방은 저희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허반석 혹은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분석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셔서 하나하나 좀 업종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말씀해주신 여러 섹터들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있다면 힌트를 방송에서 살짝만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구체적으로 섹터를 좀 말씀드린다면 앞서서 미국의 인프라 투자안이 통과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수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휴대폰 IT 부품주들이 폴더블 폰과 관련해서 굉장히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폴더블 폰이 이렇게 흥행을 했다 하고서 사그라드는가? 는 아니다라는 거죠. 폴더블 폰이 앞으로도 팔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아시아 등지에서 추가적으로 판매 대수를 늘려나간다라고 한다면 실적으로 이제 그것이 나타날 때가 되는 거죠. 3분기,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도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폴더블 폰 수혜주들이 끝났다라고 다들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잠잠해지고 조용했을 때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재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것과 아주 단편적인 예가 제가 아이폰과 관련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폴디드 줌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자화전자를 비롯해서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시끌벅적할 때 고점에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폴디드 줌 카메라가 휴대폰 카메라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기술이다라는 것이 뚜렷하게 나왔던 것처럼 폴더블 폰 관련된 부품주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죠. 예를 들자면 세경 하이테크, KH 바텍, 파인 테크닉스 이야기들이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오픈이 되고 게시가 되고 흥행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시끌벅적할 때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셨다면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나옴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몸으로 마이너스를 받아낼 수 있는 구간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모든 시장이 이제 다른 순환매로 인해서 섹터로 눈이 돌아갔을 때 앞으로 여기에서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휴대폰 IT 부품주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유소 포트폴리오에서 수익 실현을 하지 않고 마무리가 된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시 보기를 해보시면 뭐 BH 같은 종목들도 아직까지 차트상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를 한 채로 주유소 포트폴리오를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부분이죠. 앞서서도 항공 관련된 이야기 드렸습니다. 항공은 수익이 나야 됩니다. 수익이 나려면 많이 비행기를 띄워야 되는데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 노선을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제 노선을 띄울 때 뭘 띄우느냐? 결국엔 화물 운송이었죠. 운임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항공주 중에서도 항공 운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형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 보셔야 된다. 그리고 여행도 기대감으로 보실 수 있고요. 유통 관련된 부분이나 식음료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 2차 접종이 완료되고 2주가 지나면 이제는 투명인간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한적 모임에서 인원수로 카운트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엔 일상으로 단계적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면 외식도 조금 더 많아질 거고요. 유통업체들이나 식음료 업종에서도 방문객, 내점객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 섹터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큰 이슈가 또 있죠. 대선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렇죠. 대선에서 가장 좋은 키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결국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건설 업종 보셔야 되고요.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4년까지 총 6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하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한국은행이 연내 한 차례는 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 수혜가
전망이 되는 은행이나 금융지주사 쪽으로도 살펴보시면 지금 섹터를 적어도 5개 이상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섹터 안에서 저가 매수가 가능한 기업들 그리고 이제 연말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배당에 대한 니즈가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9월이 가기 전에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챙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의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디를 보아야 하는지는 조금 더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하반기 동안에 살펴볼 만한 굵직굵직한 섹터를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섹터만 안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좋은 종목을 가려내셔야 될 것 같은데 종목과 관련된 추가적인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나눠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우리 소비주와 관련돼서는 목요일 팀과 이야기를 쭉 나눴었는데 우리 이지환 전문가님도 포트 공략을 할 때 관련 종목들 좀 있지 않았습니까? 관련돼서는 볼만할까요, 아직도? 네, 지금도 여전히 이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지금은 앞에서 섹터별로 우리 허반석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이제 방향성을 좀 보신다면은 결국 지금 현재 시장과 연관돼서 유동성으로 진행됐던 시장은 거의 이제 마무리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FOMC 회의 결과를 보면 결국 이제 테이퍼링은 시작될 것이고, 금리 인상도 제가 봤을 때 사람들 생각보다 빨리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기간을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1년 혹은 9개월, 10개월 정도에서 6개월로 단축시켰다라는 말은 결국 휴지기 이후에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거라는 부분이 당연히 내포되어 있는 거고, 지금은 그 파월 의장의 말이 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거가 거의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지금 이제 큰 방향을 시장에 기대어서 유동성에 기대어서 섹터를 보는 어떤 바스켓 매매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종목으로 추격해서 들어와야 되는 이제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손쉽게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 위드 코로나 라는 부분의 명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실적이 좋아지는데 외국이나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이 세 가지의 교집합을 찾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결국 위드 코로나와 수급과 결국은 실적, 이 세 가지의 교집합을 찾아서 좀 전에 허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섹터 내 종목들 위주로 그 섹터 내에서 보신다면 아마 대부분 일치할 것 같고, 너무 이제 여기서는 장밋빛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네. 혹은 또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우리가 작년 코로나19 이후에 급등이라는 아주 큰 양상을 겪었지만 그건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이고, 대부분의 시장은 지금과 비슷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지금은 종목에 집중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종목에 집중할 때다라고 이지환 전문가님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우리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모멘텀 체크리스트 한번 함께 체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문자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방향성은 비슷하지만 그 안에 종목에 대한 분석은 혹시나 상이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다 하시면 각각의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부는 우리 튼튼 주식 이지환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주요소 3부는 종목 상담 이어지죠. 전화 023153-1611, 1612번,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 오늘 시장과 함께 밀리면서 오늘은 어플 키지 않기로 했지 혹은 모니터 안 보기로 했지 하고 약속을 하셨지만 찍히는 그 수익률을 보시고 좀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시장별 그리고 종목별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주요소 3부 종목 상담까지 많은 시청과 애용 부탁드리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